안녕하세요. 노벨문학상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 이어서 이번에는 작별하지 않는다 북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소설이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했다는 것만 알고 읽기 시작했습니다만 저의 선입견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소설이었고 끝까지 흥미로워서 이야기 전체를 장악한 작가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설 전체를 끌고 간 작가의 힘이 깨달음을 향한 구도적 자세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 백낙청 선생님이 최근 대담에서 한강의 문학세계에 대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참신하면서도 중요한 해석을 통해 한강 소설의 주인공들이 가진 구도자적인 면모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의 예술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그 작품을 대중이 접할 때마다 크고 작은 정신개벽이 일어나는데 바로 한강의 작품이 그런 정신개벽을 이뤘다고 평가하셨는데요. 저도 소년이 온다는 물론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는데 그게 바로 정신개벽의 경지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정신개벽의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화자인 경아는 한강 자신으로 추정됩니다. 경아는 그 도시, 즉 5.18 광주에 대한 소설을 쓰면서부터 악몽에 시달렸고 실제 생활에서도 영향을 받아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가 파탄나기까지 했는데 가장 끈질긴 잔상을 남겼던 물에 잠긴 무덤과 묘비에 관한 꿈을 다시 꾸면서 경아는 그 꿈이 5.18이 아닌 제주 4.3에 관한 꿈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소설가로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대단한 소재를 알아챈 순간인데 특히 공중에서 거대한 칼이 자신을 겨눈 것 같다는 표현에서는 마치 신이 강림하는 순간에 무당이 연상됩니다.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았고 정말 막 잠들었다고 느꼈을 때 그 벌판에 눈이 내렸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멈추지 않고 내려온 것 같은 눈이 아직 무사해. 거대하고 육중한 칼이 허공에서 나를 겨눈 것 같은 전율 속에서 눈을 부릅뜸으로써 그 벌판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은 채 나는 생각했다. 그때 알았다. 파도가 휩쓸어 가버린 저 아래의 뼈들을 등지고 가야 한다. 무릎까지 퍼렇게 차오른 물을 가르며 걸어서 더 늦기 전에 능선으로 아무것도 기다리지 말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등성이 끝까지 거기 가장 높은 곳에 박힌 나무들 위로 부스러지는 흰 결정들이 보일 때까지. 이 꿈이 실제 꿨던 꿈이라고 한강 작가가 인터뷰에서도 밝힌 적이 있죠. 그렇다면 작가가 5.18을 쓰고 나서 다음은 4.3에 도전해보자 한 게 아니라 꿈에서 예시를 받은 셈인데요. 하이데거는 진정한 시인은 신의 번개인 영감에 강타당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진리의 부름에 응답한 예술가의 작품에 진리가 구현될 수 있다고 했고 니체도 번개처럼 찾아오는 영감은 받는 것이어서 누가 주는지 묻지 않는다. 나는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강이 꿈을 통해 4.3에 대한 영감을 받은 것 역시 먼저 진리의 부름을 받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 소설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설 자체도 소년이 온다와는 분위기나 진행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소년이 온다가 전체적으로 5.18 생존자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이었다면 작별하지 않는다는 거의 판타지 소설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실제 역사를 다룬 무거운 주제지만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모든 장면이 무척 감각적이고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창작하는 대상의 고통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껴안는 작가 경하와 자신의 부모를 통해 4.3의 진실을 알게 된 다큐멘터리 작가 인선, 이 두 여성의 자매에서 출발합니다. 엄청난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세상과 작별하기 위해 유서를 고쳐 쓰던 경하는 몇 년 만에 20년 지기 친구 인선의 전화를 받습니다. 인선은 제주도에서 목공 작업을 하다 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었는데요. 병원을 찾아가 만난 인선이 홀로 남은 앵무새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당장 자신의 집에 가줄 것을 부탁하자 경아가 기꺼이 제주로 향하는 데서 두 사람의 자매애와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아는 느닷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을 대비한 약도 준비하지 못한 채 비행기에 올랐을 정도로 굉장히 무리한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저녁 무렵 경아가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눈보라가 시작됐고, 밤중에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한 인선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경아는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여기까지가 일부인데 책 전체의 반을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그만큼 작가가 경아가 인선의 집에까지 도착하기에까지 과정을 중요하게 다룬 거죠.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이 도로시가 토네이도에 휩쓸려 오즈에 간 것 같은, 또는 애니메이션에 종종 나오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서는 그런 환상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토네이도는 아니지만 퍼붓던 바람이 갑자기 그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너무 고요하다. 계속해서 이마와 뺨에 부딪혀 맺히는 눈의 차가움이 아니라면 꿈이라고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어디에도 사람이나 차량이 보이지 않는 건 단지 폭설 때문일까? 중산간에 위치한 인선의 집까지 가는 지선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내린 읍내 사거리의 풍경은 경아가 꿈이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고요했습니다. 경아가 읍내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작은 슈퍼마켓에서 랜턴과 부삽을 구하려고 하지만 바로 그때 가게 불이 꺼지고 주인이 퇴근합니다. 잠깐만요. 가게 앞에 주차돼 있던 소형 트럭에 그가 몸을 실른다. 나는 달리기 시작한다. 쉴 새 없이 속눈썹에 내려앉는 눈송이들을 닦아낸다. 잠깐만요, 아저씨. 수만 송이의 한방눈이 내 목소리를 빨아들여 지우는 것 같다. 트럭에 시동 걸리는 소리가 눈의 정적 속으로 둔하게 번진다. 텅 빈 도로로 트럭이 후진한다. 운전석을 향해 나는 손을 흔든다. 순식간에 멀어지는 트럭의 모습을 눈으로 좇는다. 트럭이 사라지는 것을 신호로 삼은 듯이 한방눈이 내리는 저녁, 아무도 없는 지나치게 고요한 읍내 사거리는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눈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작은 할머니를 발견하는데, 경아는 예전에 딱 한 번 만났던 인선의 어머니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거장에 다다른 순간 나는 흠칫 놀란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적게 잡아도 80세는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굽은 허리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 무미무취한 눈길이 내 눈을 잠시 마주본다. 다정하지도 무심하지도 냉정하지도 않은 어렴풋이 따스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도 같은 눈길이다. 어쩐지 인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할머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작은 체구와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무엇보다 무심함과 미묘한 따스함의 조합이 닮아 있다. 정거장에서 석상처럼 꼼짝하지 않고 버스를 기다린 할머니가 없었다면 경아는 진작에 이 여정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은 데다 심한 두통이 시작되자 경아는 그만 포기하겠다고 인선에게 전화를 거는데, 인선 대신 이따 전화하라는 간병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깁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에서 손가락 2개가 잘린 게 죽을 상황은 아니지만 뭔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음을 암시하면서 나중에 인선이 혼으로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복선을 여기서 깔아뒀습니다. 이제 진짜 포기하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경아가 할머니의 몸에 손을 대고 말을 걸려는 순간 거짓말처럼 교차로에 버스가 나타나는데요. 인선의 어머니와 4.3을 지켜볼 돌 하루방이 합쳐진 것 같은 이 할머니는 앨리스를 이상한 나라로 안내한 토끼처럼 경아를 무사히 버스에 오르게 하고 나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린 경아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어두운 산길을 걷다 경사면에서 건천의 깊은 바닥 눈구덩이로 굴러 떨어지는데,
이 생사의 기로에서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물뿐 아니라 바람과 해류도 순환하지 않나. 이 섬뿐 아니라 오래전 먼 곳에 내렸던 눈송이들도 저 구름 속에서 다시 응결할 수 있지 않나. 5살의 내가 KC에서 첫눈을 향해 손을 내밀고 30살의 내가 서울의 천변을 자전거로 달리며 소낙비에 젖었을 때 70년 전 이 섬의 학교 운동장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의 얼굴이 눈에 덮여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암탉과 병아리들이 날개를 퍼덕이는 닭장에 흙탕물이 무섭게 차오르고 반들거리는 황동 펌프에 빗줄기가 튕겨져 나왔을 때 그 물방울들과 부스러지는 결정들과 피어린 얼음들이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법이, 지금 내 몸에 떨어지는 눈이 그것들이 아니란 법이 없다. 눈과 물과 해류라는 거대한 자연의 순환을 통해 과거에 나와 멀리 떨어진 다른 사람 역시 사실은 연결되고 순환되는 하나의 존재라는 깨달음을 얻은 건데, 백낙청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해월 최시영의 경물사상과 연결하셨을 만큼 무척 중요한 주제의식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백 선생님은 천지만물을 공경해야 한다는 해월의 경물에는 천지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셨는데요.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곧바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경하는 5.18에 대한 소설을 쓰고 나서 인간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꼈고 실제 삶에서도 가까운 사람들과 작별해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세상과 작별하기 위해 유서를 썼던 걸 생각하면 눈구덩이에 떨어진 이참에 기꺼이 잠과도 같은 죽음에 빠져들 수도 있는데, 이때 경하는 자신을 만류하는 아주 작은 전류를 느낍니다. 잠들고 싶다. 이 황홀 속에서 잠들고 싶다. 정말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새가 있어. 손끝을 건드리는 감각이 있다. 가느다란 맥박처럼 두드리는 게 있다. 끊어질 듯 말 듯 손가락 끝으로 흘러드는 전류가 있다. 바로 자신이 구하기로 마음먹은 작은 새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는데,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다른 존재에 대한 지극한 마음, 지극한 사랑이라는 게 이 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눈구덩이를 기어 올라온 경하는 그 어둠 속에서 정말 극적으로 인선의 집에 도착하는데, 그러나 앵무새 아마는 이미 죽어 있었고 경하는 기진맥진한 자신의 몸을 돌보기에 앞서 정성스럽게 새를 천에 싸고 상자에 넣어 나무 밑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전이 되고 수도가 끊어진 집에서 경하는 인선의 옷을 겹쳐 입고 열에 들떠 빈사의 상태에 빠집니다. 여기까지가 길었던 1부의 내용이고, 2부에서는 다음날 경하가 일어나 보니 전날 죽은 앵무새 아마는 물론 몇 달 전 죽은 아미까지 나타나고 서울의 병원에 입원해 있을 인선이 집에 와 있습니다. 손을 유심히 살펴보니 손가락이 잘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둘 중 한 사람이 죽어 혼이 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잔에서 입술을 뗀 인선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생각했다. 그녀의 뱃속에도 이 차가 퍼지고 있을까? 인선이 혼으로 찾아왔다면 나는 살아있고, 인선이 살아있다면 내가 혼으로 찾아온 것일 텐데, 이 뜨거움이 동시에 우리 몸속에 번질 수 있나? 독자는 서울의 병원에서 위급한 상태에 빠졌던 인선이 혼으로 나타났을 가능성과 반대로 인선의 집에서 열병에 걸린 경하가 혼이 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경하와 인선 둘 다 혼이 아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2, 3부를 읽게 되는데, 바로 작가가 계속해서 2, 3부의 판타지적인 공간과 손가락이 그대로인 인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독자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작가가 가장 고심한 부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러 번에 걸쳐 설명합니다. 우선 인선이 18살 때 가출했다
서울의 공사장 구덩이에 떨어져 열흘간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인선이 제주집에 찾아왔고 어머니는 인선에게 흰죽을 끓여주었다고 합니다. 죽을 먹는다면 혼이 아닐 테니까 하면서요. 인선은 엄마의 일시적인 선망 같은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작가는 이런 현상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경아는 인선이 키우던 아마와 아미, 한 쌍의 앵무새를 직접 손과 어깨에 앉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가 인선의 노래를 살짝 엇박자의 허밍으로 따라 불렀는데, 인간과 새가 함께 부르는 화음이 고요하면서도 미묘하게 어긋나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듯 꼼짝 않고 갓등 위에 앉은 아미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한쪽 눈은 벽에서 움직이는 인선과 아마의 그림자를, 다른 쪽 눈은 유리창 밖 마당에서 저녁빛을 받으며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두 개의 시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건지 나는 알고 싶었다. 저 엇박자 돌림 노래 같은 것, 꿈꾸는 동시에 생시를 사는 것 같은 걸까? 이렇게 두 개의 시야로 꿈꾸는 동시에 생시를 사는 것 같은 상황은 4.3 때 참혹하게 가족을 잃은 인선의 아버지가 두 세계를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내 손에서 귤을 건네받으며 아버지는 반쯤 웃었어요. 마치 두 세계를 사는 사람 같았어요. 한눈으로는 나를 보고 다른 한눈으론 내 몸 너머 다른 빛을 보는 것 같이 어두운 방인데도 부신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올려다봤어요. 제가 경아가 인선의 집으로 가는 과정이 오즈의 마법사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도로시와 앨리스가 도착한 오즈와 이상한 나라에 해당하는 인선의 집, 즉 죽은 앵무새가 날아다니고 손가락이 그대로인 인선이 나타난 이 세계를 작가는 일부에서 이미 두 개의 시야로 사는 것, 꿈꾸는 동시에 생시를 사는 것, 그리고 두 세계를 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부에서는 인선이 경아의 생각을 많이 해서 꼭 같이 있는 것 같았다고도 했는데, 인선 역시 혼자 있으면서 두 세계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많이 했어. 인선의 목소리에 나는 눈을 들었다. 하도 생각해서 어떤 날엔 꼭 같이 있는 것 같았어. 인선이 처음 그런 경험을 한 것은 제주공항 활주로 아래에서 발견된 수백 구의 유골을 봤던 때라고 합니다. 누군가 더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 사지가 쭉 펴져 있던 다른 유골들과 달리 구덩이 가장자리에 한 유골이 벽을 향해 몰어 누워서 깊게 무릎을 구부리고 있어서 인선은 흙에 덮일 때 숨이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흉내를 내서 책상 아래에 몰어 누워보기도 했는데, 바로 그때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그러고 있으면 어느 순간 방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야. 겨울볕이 깊게 들거나 온돌바닥이 데워져서 퍼지는 온기와는 달랐어. 따스한 기체의 덩어리 같은 게 방을 채우는 게 느껴졌어. 솜이나 깃털, 아기들 살을 만지고 나면 손에 부드러움이 남잖아. 그 감각을 압착해서 증류하면 번질 것 같은. 인선의 엄마 역시 4.3으로 대구 형무소에 수감돼 있다가 보도연맹 학살로 죽은 오빠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면서 두 세계를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엄마 안에서 분열이 시작된 건지도 몰라. 두 개의 상태에 그날 밤에 오빠가 동시에 있게 된 뒤부터 갱도 속에 쌓인 수천 구의 몸들 중 하나, 동시에 불 켜진 집들의 대문을 두드리는 청년. 3부에서 경아는 손가락이 멀쩡한 인선과 함께 있는 두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양자역학까지 동원합니다. 정말 누가 여기 함께 있나 나는 생각했다.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관측하려는 찰나 한 곳에 고정되는 빛처럼. 양자역학에는 하나의 전자가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게 가능한 중첩 개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앞서 과거와 현재까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눈과 물의 순환이라는 과학적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면, 이 세계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두 세계 역시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가가 작품 전체를 통해 공들여 구축한 두 세계가 과연 무엇인지가 4.3보다도 오히려 더 큰 주제라고 생각될 만큼 무척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드러나는 역사적 진실이 독자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경아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공간에서 인선을 만나고 깊은 바다 심해에 잠수하듯이 내려가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이야기를 통해 4.3의 진실에 접근하는데, 그것은 4.3과 보도연맹 학살이 단절된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연관돼 있다는 것이고, 이념을 이유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잔혹하게 학살한 사건들을 수십 년간 드러낼 수조차 없는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겨울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서 살해되고 이듬해 여름 육지에서 20만 명이 살해된 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야. 이 섬에 사는 30만 명을 다 죽여서라도 공산화를 막으라는 미군정의 명령이 있었고, 그걸 실현할 의지와 원한이 장전된 이북 출신 극우 청년 단원들이 2주간의 훈련을 마친 뒤 경찰복과 군복을 입고 섬으로 들어왔고, 해안이 봉쇄되었고 언론이 통제되었고, 갓난아기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광기가 허락되었고 오히려 포상되었고, 그렇게 죽은 10살 미만 아이들이 1,500명이었고, 그 전례에 피가 마르기 전에 전쟁이 터졌고, 이 섬에서 했던 그대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출려낸 20만 명이 트럭으로 운반되었고, 수용되고 총살돼 안매장되었고, 누구도 유해를 수습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휴전된 것 뿐이었으니까. 휴전선 너머에 여전히 적이 있었으니까. 낙인 찍힌 유족들도 입을 떼는 순간 적의 편으로 낙인 찍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침묵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 진압을 명분으로 군인과 경찰, 서북청년단을 동원해 제주도민 3만 명을 학살했고, 6.25 전쟁 때 전국에서 좌익으로 분류된 민간인 20만 명을 학살하고 나서야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수십 년 군사 독재가 이어지는 내내 유족들은 위령제조차 지내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당해왔던 것입니다. 5.18 때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학살되고 빨갱이로 몰린 것 역시 이 비극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빨갱이는 죽여야 한다는 외침이 지금도 극우 기독교 집회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실을 한강 작가가 장편 소설에서 역사적 진실로 구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노벨문학상을 받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만, 백낙청 선생님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의 실상을 전달함으로써 지필한 작가는 물론 읽는 독자들 마음에 진정한 정신개벽을 일으켰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내내 강조한 두 세계가 양자역학적인 세계에 그친다면 이 소설은 SF 장르 소설에 그치고 맙니다. 물론 큰 감동을 주는 뛰어난 SF 소설도 있지만, 이 소설이 위대한 진짜 이유는 마지막에 나오는데, 인선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주 중산간 집에 홀로 살면서 무섭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지만, 작가는 어느 날 실제로 인선에게 다가온 그 세계를 너무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골짜기와 광산과 활주로 아래에서 구슬무더기와 구멍 뚫린 조그만 두개골들이 발굴될 때까지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아직도 뼈와 뼈들이 뒤섞인 채 묻혀 있어. 그 아이들, 절멸을 위해 죽인 아이들,
그 아이들을 생각하다 집을 나선 밤이었어. 태풍이 올 리 없는 10월이었는데 돌풍이 숲을 지나가고 있었어. 달을 삼켰다 뱉으며 구름들이 달리고 별들이 쏟아질 듯 무더기로 빛나고 모든 나무들이 뽑힐 듯 몸부림쳤어. 가지들이 불같이 일어서 날리고 점퍼 속으로 풍선처럼 부푸는 바람이 거의 내 몸을 들어올리려고 했어. 한 발씩 힘껏 땅을 디디고 그 바람을 가르며 걷던 한순간 생각했어. 그들이 왔구나. 무섭지 않았어. 아니,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했어. 고통인지 황홀인지 모를 이상한 격정 속에서 그 차가운 바람을, 바람의 몸을 입은 사람들을 가르며 걸었어. 수천 개의 투명한 바늘이 온몸에 꽂힌 것처럼 그걸 타고 수혈처럼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거나 실제로 미쳤을 거야. 심장이 쪼개질 것 같이 격렬하고 기이한 기쁨 속에서 생각했어. 너와 하기로 한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애니메이션의 아름다운 장면이 떠오르고 배경음악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인선의 아버지는 15년간 부산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동시에 섬의 건너편에서 집을 지켜봤다고 했는데 역시 두세 개를 살았기에 가능했을 일이죠. 섬을 떠나 있던 15년 동안 아버지가 저 건너편을 지켜봤다고 그날 엄마는 말했어. 어떤 밤에는 환하게 달이 뜨고 그 빛을 받은 동백잎들이 반들반들 윤이 났다고. 어떤 새벽엔 마을길 가운데로 노룻대와 살기 번갈아 다니고 폭우가 퍼부으면 새로 생긴 물길이 냇가로 쏟아져 흘렀다고. 반쯤 불탄 대숲과 동백들이 다시 울창해지는 걸 그렇게 지켜봤다고 했어. 밤새 취침등이 밝혀진 감방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방금까지 나무들이 있던 자리마다 콩알같이 작은 불꽃들이 떠 있었다고 했어. 백낙청 선생님은 한강소설에 새로운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다시 읽고 나서 느낀 것은 인선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인선이 직접 경험한 두 세계에 이름을 붙인다면 바로 깨달음의 세계, 화엄 세계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탐진치를 버릴 수 있을 때 전혀 다른 의식에 이른다고 합니다. 마치 현실과 다른 세계에 도달한 것 같은 이 상태에서는 유와 무가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기되고 상즉상입하는 세계의 실상과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아는 확실히 현실이면서도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에 도달했고, 그런 경아의 여정을 통해 독자인 저 역시 4.3과 보도연맹 학살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은 작품 속 인선가족의 지극한 사랑을 그들이 경험한 두 세계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학살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현실을 바꿔나갈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보살행을 실천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목이 앞에서 경아가 여러 번 유서를 고쳐 쓰면서 세상과의 작별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지극한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서로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 줄 알았지만, 이 북리뷰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D.H. 로런스가 죽음의 배라는 시에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종결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듯이, 죽음만으로 세상과의 온전한 작별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한강 작가가 당연히 가졌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목은 4.3과 보도연맹의 진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돼 있다는 것, 죽은 자와 산 자,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 비유가 아닌 사실이라는 것과 나라는 존재가 죽음으로 온전히 끝나지 않는다는 불교적 깨달음이 함께 들어있는 중의적인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소설에는 불교의 불자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근대 이후 서양 철학이 불교 사유에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노벨문학상 심사위원들의 눈에 한강의 불교적 사유가 크게 낯설지 않게 드러나 보였을 것이고, 바로 그 점이 이토록 현대적이고 감각적이고 환상적인 소설에 세대와 장르와 국가를 뛰어넘는 보편성과 깊이를 더해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소설을 리뷰하면서 그 어떤 불교 서적보다 더 구체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읽으신 작별하지 않는다는 어떠셨는지 다른 분들과 활발하게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